골수라는 것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혈작용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일어나는 것인가? 사실 우리 몸의 장기에서 한 번 생겨서 그렇게 많이 이제 갈아치워지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장기들도 있고 또 금방금방 이제 새로 생성되는 그런 장기들도 있는데 사실 조혈작용이라는 것은 골수 안에서 일평생 이제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여기 처음에 조혈 모세포,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어머니 세포로부터 이 세포가 분화를 해서 골수 안에서 성인 세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단은 3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백혈구라는 것은 면역 세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혈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혈소판은 이제 지혈을 담당하는 세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세포들이 얼마나 사는지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하기는 하는데 대략 적혈구는 120일, 한 3, 4달 정도를 사는 것이고 혈소판은 짧게는 뭐 1일밖에 못 사는 경우도 있고 한 10일까지. 그리고 사실 호중구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짧아서 수시간 정도밖에 이제 혈액에서는 그 정도밖에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혈 작용은 혈액 안에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평생 계속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어떨 때 의심을 하게 되는가? 실제로 이제 환우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제 클리닉에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른 과를 다니면서 루틴하게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수치가 계속 낮고 올라가지가 않고 만성적으로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진료를 권유받아서 오셨다. 이렇게 증상이 없는 환자들도 있고요. 이제 동네 병원에서 빈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빈혈로 계속 철분제를 줘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고 빈혈이 계속 생기고 오히려 점점 나빠진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자꾸 피부에 멍이 들고 자꾸 코피가 나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 수치가 낮으니까는 이제 상급병원에 가봐라. 뭐 이런 등등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외부에서 뭐 정형외과 수술한다든지 그런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증상은 없었는데 수치가 낮아서 수술을 못 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들에 이제 많이들 이제 진단을 의심을 해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골수 안에서 혈구 세포가 생성이 혹시 잘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약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양소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혈구세포 생성의 그런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면 골수 자체가 혈구세포를 생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우분들한테는 골수 검사를 이제 권유를 드리게 되는데요. 골수 검사를 권유드리는 것은 이제 대략 이런 경우입니다. 원인을 불명의 빈혈. 이게 빈혈이 있는데 검사를 다 해봤더니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이고요. 빈혈이 있는데 백혈구도 떨어져 있고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이제 약간 그 범혈구 감소증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혈액 세포가 모양이 이상해 보이는 경우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특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혈구 감소증이 있으면 골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골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환자랑 환우분들과 가족분들께 아마 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에서는 이제 엉덩뼈에서 뒤쪽에서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골수 검사를 하는 이유는 확진을 위해서 조혈 세포를 뽑아서 직접 관찰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왜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 검사만으로는 혈액이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골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골수 검사를 해서 보고 싶은 것은 골수가 이제 혈액 수치가 막 떨어져 있는데 이 이유가 골수가 어떻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이제 구분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골수가 혹시 텅 비어 있나? 우리는 골수 안에 세포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나이에 비례해서 좀 나이가 좀 많아지시면은 골수에 약간 세포들이 충실도가 좀 저하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나이를 고려를 했을 때 골수가 너무나 비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세포는 다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냥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별이 필요하고요.
세포 숫자는 일반 비슷한 나이대의 정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세포 각각이 모양이 좀 이상해서 정상 세포만큼의 기능을 못해서 수치가 결과적으로 나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이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골수가 비어 있지도 않고 형태도 정상인데 그 안에 정상적인 조혈세포 말고 다른 이상한 것들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섬유질이 막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고형암이라든지 이런 다른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골수에 전이를 해서 막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역시나 정상적인 피를 만드는 작용을 하지 못하겠죠. 네, 전문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건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있는 건지, 골수 섬유화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만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사진을 보게 됩니다. 맨 윗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충실도는 골수에서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이 대략적인 정상 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왼쪽은 누가 봐도 뻥뻥 뚫려서 정상적으로 거뭇거뭇한 세포가 없다. 이건 이제 세포 충실도가 저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보시면 세포가 너무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정상인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세포 모양이 저희가 하나하나의 세포를 현미경을 확대해서 봤을 때 이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적혈구를 조혈하는 세포의 한 단계의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세포들을 보시면 핵 모양도 이상하고 이제 울룩불룩 그때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세포 모양이 이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형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모양이 이상하다. 그리고 골수 안에는 이렇게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섬유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골수에서의 조혈 작용을 방해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골수 검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들 중에서 어떤 경우를 우리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런 진단명이 내려졌을 때 환우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피를 만드는 재료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B12라든지 엽산이라든지 피를 만드는 재료는 충분하지만 피를 만드는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다. 공장이 고장이 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한 가지 이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혈구 감소증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원인이 없을 때 영양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그다음에 감염이 됐을 때도 사실은 혈구 수치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약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증거가 없이 골수에서 혈구 수치가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골수 검사 소견을 봤을 때 형태학적인 이상이 현저한 경우 그리고 골수 안에 아세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의 세포들이 무분별하게 증가가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골수 형성상 증후군에서 이제 동반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들이 동반되어 있으면 이것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합당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치료 방침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류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분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의사들도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나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씩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6년도에 WHO에서 진단 기준을 이제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WHO 기준과 ICC 기준이 2022년에 재정립이 되어서 새롭게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환우분들께서 이 모든 분류 기준을 이해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류 기준이 저희가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병을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지금도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이름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옛날에는 모양을 보고 진단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제 점차 모양뿐만 아니라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도 이 MDS를 나누는 기준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하고 분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번, 혈구 감소증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어떤 환우분들은 혈구 감소증이 있긴 하지만 증상이 없고 중재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경한 혈구 감소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혈이 계속 필요하다. 빨간 피나 노란 피를 계속 맞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감소증 때문에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 감소증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감소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흔하게 감소로 보이는 게 이제 적혈구 감소가 되겠는데 적혈구가 감소하면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감소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빈혈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백혈구가 계속 감소해 있으면 이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표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감염이 생기는 환우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면 이 혈소판은 우리가 다쳤을 때 처음 지혈을 하면서 딱지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첫 번째 세포입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떨어지면 출혈이나 멍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런 증상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의 진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골수에 있는 그런 이제 미성숙 세포인 아세포들이 20%를 넘어가게 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된다. 이렇게 사실 받아들이셔도 크게 무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질환이 얼마나 이제 백혈병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 느리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환우분이 얼마나 빠르게 병이 나빠질 것인지 아니면은 가만히 둬도 그렇게 빠르게 나빠지지 않을 것인지 저희도 그렇고 환우분들도 그렇고 예측을 당연히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저희는 아세포 비율, 그리고 혈구 수치가 처음부터 얼마나 감소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골수 내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서 염색체 변이나 유전자 이상을 애초에 뭘 갖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예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환우분들의 위험도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사용이 됐었던 것은 IPSS라고 해서 국제 예후 점수 체계가 되겠습니다. 골수 아세포 그리고 염색체 이상이 어떤 게 있었는지, 혈구 감소증이 몇 개나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0점부터 2점까지 매겨서 점수화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총 점수를 다 더해서 저위험군부터 중간위험 1단계, 2단계, 고위험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료 없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겠는가? 아주 고위험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0.4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없다 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6여 년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치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거는 치료에도 고위험 환자는 0.4년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치료가 없이 얼만큼 생존을 하겠는지에 관한 것이고요. 고위험 환자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25명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0.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위험 환자들은 상당히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도를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도에 따라서 같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색깔로 표시를 해둔 것처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로는 저위험이나 중감인 위험 1단계 정도를 일반적으로 저위험 환자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이 이상을 고위험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도 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저희가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PSS-R이라고 해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판을 보시면 어떤 점이 다른가 확인하면 점수가 굉장히 세분화됐다. 1단계까지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수당 매칭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앞서서 보셨던 수치에서는 몇 가지 세포가 저하되어 있는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예측 모델에서는 혈색소가 각각의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또 따로따로 무게를 둬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세분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측 체계를 통해서 환우분들을 5가지 단계로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저위험 환자, 저위험 환자, 중간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렇게 저희가 5단계로 나누고 있고 보시면은 아주 초저위험 환자는 치료 없이도 질병이 진행하거나 이제 그런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예후 예측 모델을 통해서 초저위험, 저위험, 중간위험 이런 정도의 환우분들을 위험도가 좀 낮은 환자다. 그리고 고위험과 초고위험 환자들을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좀 높은 환자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끊임없이 계속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예측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새로 좀 함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에 대한 검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몰랐었던 유전자 변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이것들이 앞으로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유전자 변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유전자 국제 예후 점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다 이해하고 보실 필요는 없지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새롭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100%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특정 유전자들의 변이가 앞으로 예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질병을 보고 골수만 가지고 이 병이 얼만큼이나 위험하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환우분들을 치료할 건지를 결정할 것인가?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골수국의 질환의 주요 질환들의 한국에서의 얼만큼이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여기 이 주황색 내지는 노란색이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입니다. 여기는 쭉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부터 80세 이상까지를 쭉 보셨을 때 이 노란 그래프가 50대 이후부터 쭉 증가해서 60대, 70대의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우분들도 대부분 연령이 상당히 고연령이신 환자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이 환우분에서 내가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뭔지,
80세 환우분이 오셨을 때 30년 살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 그게 아니라 사시는 동안에 혈구 감소증으로 인한 증상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지. 그래서 이런 환우분들한테는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혈구 감소증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증상을 최소화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치료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한 합병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나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중요한 거는 생물학적인 나이만은 아니다. 요즘 보면은 외래에서 70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기저질환도 없고 굉장히 이제 다른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나이가 젊으시지만은 그렇게까지 전체적인 신체 활동도가 좋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치료적인 접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계획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때, 이제 지금부터 제가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우분들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치료의 목표나 계획은 같지 않다. 그리고 질병 자체만 보고 치료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질환을 유일하게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그렇지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쉬운 치료가 아니고 합병증이나 숙주 반응, 감염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환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식 자체의 합병증을 반드시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위험군부터 보겠습니다. 저위험군에서의 일반적인 치료 방향은 혈구 수치를 일단은 개선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우분들이랑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혈액 수치가 계속 이렇게 낮은데 그냥 계속 또 4개월 뒤에 오고 4개월 뒤에 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혈구 수치를 개선하는 것의 목표가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치는 수혈을 안 하고 지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증상이 없고, 또 증상과 관계없이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혈액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과도한 치료를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나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일부 환우분들의 경우에 부득이하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특히나 적혈구 수혈이 반복되는 경우에 철 침착증을 비롯한 부작용 관리에 또 같이 반드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고, 아직은 우리가 이런 저위험군 환우분들이 고위험으로 간다든지 백혈병으로 질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우분들에서 저위험군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 옵션들이 무엇일까? 아마 지금 환우분들께서 상당히 익숙한 약제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빈혈입니다. 그래서 이 빈혈이 있을 때에는 적혈구 생성 촉진제 주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약제는 장점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우리가 혈청에서 애초부터 이 조혈하는 피를 만드는 호르몬 수치가 좀 낮은 환자들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약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부담은 주사제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다소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 환자들에서 고혈압이라든지 혈전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래를 주기적으로 추적하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중에 한 가지로서 TGF 베타 신호 전달 억제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제 성분명은 러스파터셉트라는 약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사제는 애초에 그 조혈 모세포나 굉장히 초기 단계 세포들에서 이러한 이제 빨간 피를 만들 수 있는 계속 자극을 주는 그런 기전이라면, 이러한 약제는
적혈구가 아주 초기 단계에서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의 주사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이 있는 환자에서 경우에 따라서 기존 주사보다 이제 효과가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뭐 보험급여나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제한적인 환우분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주 일부 환우분들에서 5번 염색체가 결실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조혈 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우분들이 있고요. 그런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조절제인 레날리도마이드를 복용함으로써 빈혈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면역 억제 치료나 저메틸화 제제 등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임상 연구에서 새로운 약제들을 접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질병의 진행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메틸화 제제 약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아주 선택적인 환자에서는 고강도 항암 치료를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렸었던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로써 완치를 노려볼 수는 있지만 치료에 연관된 합병증도 높기 때문에 연령, 기저질환, 공여자 있는지 없는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약제를 사용할 때 저는 반드시 몇 가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데 일주일 맞고 다음 주에 와서 이 약이 효과 있는지 알 수 있는 약은 결코 아니다.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는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반응을 금방 알 수 있는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끈기 있게 주사를 맞아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약제를 맞았을 때 효과가 있는 경우 혈구 수치가 개선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조혈 아세포 감소에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이게 질병을 완치시키거나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독성이 있어서 견디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은 한은 사실 언제까지 투약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딱 기간을 정해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점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요. 이 이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혈액암협회에서 보면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웨비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전처치를 통해서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입을 한 다음에 기존 골수를 다 비우고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조금 줄이기 위한 약제들을 투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식을 하게 됨으로써 골수를 아예 새로운 골수로 대체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공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쯤 내가 이식을 고려해야 될지, 나는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좀 긴밀하게 서로 이제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분들의 일상 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혈을 상당히 많은 환우분들께서 맡고 계신데 수혈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최소한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기준을 두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혈색소는 7, 그다음 혈소판은 2만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저질환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이 기준은 조금씩 조절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빈혈이 있으면 철분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분제를 복약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피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장이 고장난 것입니다. 따라서 철분제를 복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한적으로 이 빈혈이 있으면서 철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환우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적혈구를 수혈하게 되면 몸에서 철이 쌓이게 되는데 이 철은 특징이 몸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잘 배출이 안 되고 계속 몸 안에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철이 계속 과도하게 들어가면 이게 몸의 곳곳에 쌓여서 이제 여러 가지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게 적혈구를 수혈하는 경우에는 혈청의 철 침착증을 잘 관리를 해야 한다. 먹는 약이나 이제 주사약이나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하고 잘 상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페리틴이란 수치를 보면서 얼마나 침착증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감염 위험도에 대해서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우분들께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백혈구는 거의 정상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백혈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그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염을 관리해야 되는지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손 씻기와 마스크만 잘 착용을 하더라도 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다. 그래서 손 씻기랑 마스크를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마다 독감,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로운 백신도 들어왔는데 대상포진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접종 시기라든지 이런 접종 종류는 각각의 환우분들의 치료로 인한 면역 저하의 정도나 기저의 면역 저하의 정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38도 이상 발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특히 면역이 저하 상태에서 이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로 이제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은 계속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체력이 허락하는 한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 체력이 아주 건강할 때하고 비교해서는 100%는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항상 숙지하셔야 되고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관리에 대해서 조중에서 마지막 출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칫솔 같은 것은 가능하면 부드러운 것으로 하시고 특히나 혈소판이 낮고 이런 분들은 이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나 이쑤시개 이렇게 잡고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낮은 분들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보호를 좀 착용을 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감소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주사를 맞는다든지 치과 치료, 발치나 이런 것들 신경치료 필요하다든지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갖가지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겠는지 담당 교수님과 가능하겠는지와 시점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드물지만 아주 혈소판 수치가 낮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압력을 좀 이제 피하기 위해서 너무 머리에 압력이 많이 가는 자세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뇌출혈이 생기는 것이 이제 혈소판 수치 감소일 때 아주 드물지만 굉장히 심한 극단적인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주 심한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이다. 이렇게 환우분들이 대부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 환우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가 너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은 혈소판 수치가 애초에 낮은 분들은 항혈소판 제제를 투약을 하는 경우에 상의를 좀 하시면 좋겠고 꼭 이러한 의사 처방의 혈소판 제제가 아니라도 오메가3나 혈류 개선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금 출혈 경향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좀 상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